안녕하세요. 박스맨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그 박스 공장 관계자나 그 박스 전문가분들 대상으로 영상을 많이 올렸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양한 문의가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는 기초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의 그 내용은 뭐 간단하게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면방, 목형, 고무, 파티낙스, 이렇게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PT 자료를 제가 막 디자인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면방의 역사라고 좀 이름을 거창하게 지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존에 한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 박스 공장에서 그 종이 면방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종이 면방이라고 하면 이제 만들려고 하는 그 박스하고 비슷한 평량대의 종이를 이 면판이죠. 면판에다가 붙여서 그걸 이제 박스 모양, 그 OC 채널을 파냈습니다. 박스 모양대로 이제 자르고 OC 채널을 파냈고, 사실 이게 문제가 있다면 종이 면방은 수작업으로 해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굉장히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면방 테이프가 들어왔을 때 그 기장분들이 그 반발이 되게 심했어요. 반발이 심했던 이유가 이제 면방 테이프로 대체가 되면 내가 가진 기술이 쓸모가 없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면방 테이프가 더 안 좋다, 뭐 종이 면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사실 어떤 그 변화가 기술이 더 퇴보하는 일은 적죠. 보통은 더 품질의 뭐 그 향상이라던가 생산성의 향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종이 면방보다는 면방 테이프가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이 면방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죠. 뭐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면방 테이프가 이제 그 보급이 많이 돼서 이제는 대부분 당연히 면방 테이프를 사용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방 테이프를 넘어서는 파티낙스 시대가 도래하기도 했는데요. 파티낙스는 마치 이제 종이 면방처럼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또한 수명도 깁니다. 그래서 이제 장통 작업, 그러니까 대량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 작업이라든가, 그러니까 면방 테이프 적용이 좀 어려운 부분에 이제 파티낙스를 많이 적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좀 도입될 부분이 스틸 플레이트, 그러니까 철로 된 철로 그 옷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파져 있는 판이죠. 이 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앞으로 대량 생산에 많이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종이 면방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2000년대 초반까지 그 인쇄지기 업체 뭐 그런 곳에서 이제 톰슨부에서 주로 사용을 했고, 그 작업물하고 이제 비슷한 평량대 종이를 이제 뭐 본드나 풀 같은 걸로 그 치스나 뭐 이런 어떤 스틸 플레이트에 이제 붙여서 그걸 칼로 깎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칼선 같은 경우는 이제 먹재 같은 걸 이용해서 칼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이제 OC 채널을 만든 거고, 아직도 그 모양이 좀 복잡하거나 좀 뭐 여러 가지 좀 면방 테이프를 적용하기 어려운 곳에는 이제 종이 면방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산성이 우선 떨어지고, 이게 종이다 보니까 그냥 일반 종이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뭐 잘해야 이제 5만 통, 뭐 아주 뭐 잘하면 더 그 작업을 하겠지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앞으로는 이제 점점 더 사용이 되게 어려운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보편적으로 좀 많이 사용되는 그 제품이 이게 면방 테이프인데, 사실 이제 유럽이라든가 뭐 일본 같은 곳에서는 진작에 그 면방 테이프를 썼는데 저희는 도입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박스 공장 특징이 좀 신기하게도 그 자재를 좀 아끼려는, 자재 비용을 좀 낮추려는 그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 제조업이 좀 특성인 것 같긴 해요. 이제 그래서는 도저히 이제 생산성을 따라갈 수가 없죠. 인건비도 그 높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래서 품질에도 좋고 생산성이 좋은 이 면방 테이프를 지금은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사용된 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2010년 뭐 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좀 사용을 했습니다. 이 간편하고 정확하고 품질이 당연히 좋고, 그리고 수명이 뭐 기본적으로 몇만 톤 이상 뭐 이렇게 그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이 면방 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이제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파티낙스인데요. 파티낙스는 아직도 그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파티낙스 자체를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근데 파티낙스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이 태성 레이저에서 좀 최신식의 그 독일 파티낙스 전용 장비를 도입하고 나서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확산이 됐습니다. 그 또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 패키지 박스 제작을 좀 많이 하는, 그리고 패키지 박스 사용을 많이 하는 그 퍼시 패키지 그 천안 공장의 태성 레이저의 그 컨설팅으로 저도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그 파티낙스 시스템이 셋업이 되다 보니까 이걸로 작업할 수 있는 그 사례들이 원청 업체, 뭐 예를 들어서 퍼시 패키지 같은 뭐 그런 원청 업체에서 뭐 다른 이제 하청 업체로 이제 보급이 많이 된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장통이라든가 특수 작업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파티낙스가 적용이 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뭐 뜻밖의 뭐 단통에도 좀 모양이 복잡한 경우에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참여를 했던, 제가 그 도움을 들여서 특허를 냈는데 파티낙스 관련 특허는 태성 레이저가 국내에서 유일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틸 플레이트인데요. 이게 이제 그 담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량 생산을 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파티낙스를 사용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더 나아가서 더 장통의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뭐 금형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목형은 합판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금형은 합판 대신 철판으로 만든 그런 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형과 이 앞에 보이는 스틸 플레이트, 그 철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 조합으로 사용을 하는데, 철판이다 보니까 당연히 수명이 엄청나게 길겠죠. 그래서 금형과 스틸 플레이트 조합으로 몇천만 통씩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스틸 플레이트를 많이 사용하고,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기는 어렵죠. 특히 스틸 플레이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쉽게 사용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스틸 플레이트를 사용하려면 목형이 아주 정밀해야 돼요. 합판도 변형이 없도록 굉장히 이제 좀 좋은 그 합판 재질을 사용을 해야 되고,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서 특히 합판이 뭐 틀어지거나 나중에 변형이 돼도 잘 맞지가 않아서 스틸 플레이트 사용이 좀 어렵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게 목형입니다. 저희 이제 뭐 목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목형은 간단하게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이 목형의 기능과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목형을 보면 우선 합판이 보이죠. 배경에 이 합판이 보이는데, 이 합판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목형의 기본은 합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판을 어떤 품질을 쓰느냐에 따라서 목형의 품질이 달라진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무다 보니까 변형이 쉽게 이루어져서 좋은 목형을 제작할 때는 자작나무 합판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작나무 합판이 뭐 무게가 무겁고 밀도도 높긴 하지만 변형이 적죠. 그래서 이제 그 변형이 적고, 또 예를 들면 이제 합판 같은 경우 레이저로 가공을 하는데, 이 레이저가 그 합판 밀도라든가 물성이 좀 약하면 제대로 합판이 가공이 안 됩니다. 뭐 어딘가는 뭐 구멍이 넓고 어딘가는 좁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일정하게 나올 수 있는 자작나무 합판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목형을 만들 때는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좋은 목형을 꼭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게, 좋은 목형을 사용하려면 당연히 이제 비용이 높겠죠. 그런데 뭐 그렇게 많이 생산하지도 않는 단통 작업에 좋은 목형을 사용하기보다는 단통 작업에는 그냥 일반 목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뭐 여러 가지 색상들이 보일 텐데, 사실은 이거보다도 더 다양한 색상의 그 고무가 붙여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얼만큼 고무를 다양하게 붙이냐에 따라서 이 목형의 그 톰슨 작업에 대한 정밀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같은 경우도 고무도 몇 가지 사용이 됐고, 심지어 이제 저 옷이 부분에는 아마도 이제 코르크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종류,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의 형태의 고무를 사용해야 좋은 양질의 작업에 톰슨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목형이다 보니까 칼이 박혀 있죠. 종이나 뭐 원단을 잘라주는 칼이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오시가 박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 목형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냐라고 하면,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오시의 종류가 너무 뭐 몇 가지 안 돼요. 적죠. 오시의 종류를 다양하게 써야 됩니다. 당연히 그 종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이의 두께도 여러 가지고 종이의 물성도 여러 가지인데, 일단 종이의 두께가 여러 가지라면 그만큼 오시의 높이라든가 두께도 여러 가지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오시를 일적으로 쓰면 그만큼 작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시 하나만 쓰고 오시가 뭐 문제가 생긴다, 터진다, 어떻게 된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이 전문가분들께 문의를 해서 혹은 이제 목형 업체에 문의를 해서 작업하는 그 원단에 맞는 그 작업 특성에 맞는 오실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칼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원단 특성에 맞는 그 칼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살짝 깊이 들어가면 제가 칼 다양하게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에 보이는 칼은 뭐 굉장히 이제 그 일반적인 칼 몇 가지만 일단 가져왔는데, 우선 이제 여기 뭐 CF라고 그 돼 있는 그림은 센터 페이스예요. 간단히 해서 칼이 이제 칼날이 중심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CFDB는 센터 페이스 더블 베벨일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2단도입니다. 칼날을 만들어주고 한 번 더 이렇게 가공을 해준 거죠. 2단도 같은 경우는 이제 칼날 깊이가 깊기 때문에 두꺼운 원단, 예를 들면 골판지 같은 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이제 편도 칼 같은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박스 업체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진 않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일반 칼을 사용하면 흔히 얘기해서 뭐 한쪽 면이 소위 경사가 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쪽 면이 이제 직각으로 일정하게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작업하는 그런 방식이죠. 자, 그리고 이제 목형 칼날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우선 가공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인발 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뽑아내는 칼이에요. 칼날이 뭐 아주 그렇게 예리하진 않지만 그래도 적당한 작업을 하기에 뭐 적합한 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이제 칼날을 연마를 한 게 그라인딩 타입인데요. 간단히 얘기해서 칼을 뽑아내고 그걸 칼날을 연마를 한 번 더 갈아낸 거죠.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연마 칼을 사용하면 당연히 원단이 잘 잘리겠죠. 하지만 그만큼 칼날이 예리하기 때문에 조실을 좀 민감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연마 칼이 항상 모든 원단에 그리고 모든 작업에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시드 타입이 있는데, 이제 연마와 인발의 한 중간 정도, 그 정도의 그 적절한 밸런스를 갖춘 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칼들을 각각의 용도에 맞춰서 잘 사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칼에는 칼날 각도가 있어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칼날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뭐 한 가지 정도의 각도만 사용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다양하게 이렇게 그 칼날의 각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2도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52도라고 하면 좀 넓죠. 그런데 좀 더 예리하게 잘 잘라줘야 될 경우에는 42도 칼을 쓸 수가 있습니다. 혹시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보여드리면, 여기가 이게 이제 52도면 좀 넓겠죠. 넓은 만큼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좀 덜 예리하다. 대신 넓으니까 더 좀 내구성이 좋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건 30도라고 가정하면 30도는 더 좁습니다. 그만큼 좀 더 예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도가 좁을수록 수명은 짧고 재단면은 깨끗하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저항성이 예를 들어서 칼날이 예리하면 그만큼 원단을 자를 때 힘이 압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조실을 잘 보고 세팅을 잘하면 또 수명이 오히려 덜 길어지는 그런 현상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칼의 수명과 작업성에 미치는 요인,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소를 잘 고려해서 조합을 잘 해야 목형 수명도 길어지고 작업에 좋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칼 두께와 경도. 칼도 예를 들면은 날만 각도가 있는 게 아니라 두께도 있겠죠. 보통은 우리가 여기 보면은 제가 설명드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형 칼이다라고 하면 보통 이 071 칼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071 칼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의 이게 목형 그 업체에서 그 사용하는 뭐 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071 칼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두께 칼날의 몸통이 0.71이면 이게 구부러지지 않는 모양이 있어요. 그 만들기 어려운, 성형하기 어려운 모양이기 때문에 053이라든가 045처럼 조금 더 그 몸통 두께가 얇은 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한 형태도 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이 칼 뭐 몸통이 얇으면 그만큼 힘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잘 뭐 작업을 하다가 잘 손상이 되거나 휘거나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칼날 몸통이 얇은 거에 좋은 것도 아니고 두꺼운 게 좋은 것도 아니고 작업에 따라서 이제 적당하게 사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자, 경도도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럼 칼날 경도가 높으면 좋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몸통 경도가 높으면. 근데 그러면 그만큼 또 모양을 만들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작업성도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이 밴딩이라고 하죠. 칼을 그 몸통을 휘는데 그때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다 적합하고 적정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시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오시 같은 경우는 오시의 높이, 이 높이죠. 보면 이제 오시 높이가 다 다릅니다. 뭐 23.3, 4, 5, 뭐 23.2,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22.8도 있고. 예를 들어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오시 높이가 좀 더 낮아야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높이만 그렇게 있냐라고 하면 높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시의 그 두께도 있어요. 두께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재질에 따라서 좀 튼튼한, 그러니까 좀 강한 그 재질을 사용한 강오시가 있고, 좀 연한, 좀 무른 연오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시가 보통 둥글게 형성이 되는데, 둥근 게 아니라 뭐 좀 각이 진 각오시도 있고, 또 오시가 몸통은 두꺼운데 끝이 좁아지는 뭐 요런 이제 베벨 오시도 있고, 다양한 오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오시를 얼만큼 또 적절하게 적용을 해주냐가 작업물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합판입니다. 합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현재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가격 문제 때문에 뭐 중국에서 많이 그 수입을 해서 유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국 합판의 문제는 이 두께도 좀 일정치가 않고, 가공했을 때 가공 적성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일정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합판으로는 안 될 경우, 예를 들면은 파티낙스 작업을 하는데 중국산 합판을 사용한 그 목형을 사용하게 되면 서로 조합이 좀 맞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파티낙스처럼 장통 작업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좋은 합판, 아까 말씀드린 자작나무 합판, 사실 이제 이 자작나무 합판은 또 핀란드산 자작나무 합판이 제일 유명하긴 한데, 요즘에는 이제 다양한 국가에서 좋은 그 합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작나무 합판을 사용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이제 이 합판도 뭐 코팅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이 뭐 합판의 그 레이어 층 개수가 얼마나 되느냐, 밀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데, 뭐 간단히 얘기하면 좀 들었을 때 밀도가 높아서 무겁고, 층 레이어도 많고, 본딩 처리가, 본드 처리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코팅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조합이 좀 잘 돼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펀치입니다. 펀치 같은 경우는 뭐 일반 펀치도 있고, 뭐 엿밥 펀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펀치라고 하면 뭐 간단히 얘기해서 이 동그란 형태를 따내는 게 칼로 말아서 만들 수도 있긴 한데, 그게 좀 비효율적이고 만들기도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전용으로 만들어진 펀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크기는 이제 몇 파이냐, 뭐 10파이면 10mm, 뭐 15파이면 15mm, 5파이면 5mm, 5파이 많이 사용하죠.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이것도 이제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타발 프레스를 했을 때 이 알맹이가 어디로 빠져나가느냐에 따라서 뭐 엿밥이 되기도 하고, 그 안에 스프링이 돼 있어서 찍은 다음에 바로 그 동그란 부분이 알맹이가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것에 따라서 뭐 스프링 펀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펀치도 어떤 펀치를 쓰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목형에 이제 뭐 기술 요소가 있는데,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 목형 같은 경우 칼을 어떻게 밴딩을 하느냐, 어떻게 모양을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이제 이걸 칼을 좀 이어서 붙일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뭐 갈아내느냐, 뭐 날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게 이제 브루칭이라든가 제트 뭐 이런 부분이고, 예를 들면 이제 브릿지라고 하면은 목형에서 그냥 다 그 칼을 잘라내면, 그 모양대로 다 잘라내면 다 뚝뚝뚝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칼을 심을 때 뒷부분만 좀 이렇게 따내서 잘라냅니다. 그래서 그 연결되는 게 이제 뭐 브릿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종이가 찍혀서 운송이 될 때 이제 이 종이 원장하고 이 찍은 알맹이하고 붙어 있어야 같이 운송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홈을 주는데 그걸 이제 닉이라고 하는데, 그 목형에 있어서 닉도 이제 점점 생산성도 그렇고 품질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접이 있어요. 사실
용접을 할 수만 있다면 좀 많이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이건 비용과 생산성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용접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용접 같은 경우도 알곤 용접이 있고 그 다음에 레이저 용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접 같은 경우는 이음매의 틀어짐을 좀 잡아주고 칼날의 손상을 좀 줄여주기 때문에 목형 수명에도 중요하고 그 작업의 형태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양을 만들어주고 칼을 용접하는 그런 그 목형을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목형을 가공하는 방식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 박스 목형을 제작하는 곳에서는 이제 펄스 가공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하면 레이저가 실제로 그 레이저 가공을 보면 빵빵빵빵빵 이렇게 구멍을 뚫듯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무한 메비우스 띠 같은 그 형태가 이어진 팔자가 이어졌다고 하는 게 더 좀 쉽겠네요. 그렇게 구멍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형태. 나중에 제가 언젠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대부분인데 어떤 경우 예를 들어 예전에 이제 전자쪽 목형 제작할 때 특히 많이 그랬는데 스트레이트 가공 일자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스트레이트 가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공을 잘못하면 살짝 헐거울 수가 있는데 굉장히 이제 정확도가 높은 작업을 할 때는 이 스트레이트 가공을 하게 되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어떻게 그 합판을 레이저로 가공하느냐도 목형의 그 품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쩔 수 없는 한국의 현실 때문에 사실 레이저를 적당히 넓게 가공을 하고 본드 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목형으로 톰슨 작업을 할 때 다양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죠. 되도록이면 그냥 레이저 가공해서 칼을 그대로 심어두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고무인데요. 전 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강조를 드립니다. 아무리 다른 많은 것들이 잘 돼 있어도 이 고무 하나 잘못 붙이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로 따지면 타이어하고 같아요. 아무리 좋은 차 타도 타이어 잘못 골라서 타면 승차감이라든가 제동력에 있어서 문제가 많겠죠. 고무도 톰슨에서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고무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고무 종류만 잘 안다고 해도 그 기장의 어떤 실력이나 역할 또 혹은 그 경험을 어느 정도 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고무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따로 아주 자세하게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요약하자면 경도도 다양하게, 모양도 다양하게, 그리고 재질도 다양하게 다양한 고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 보면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고무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형태도 다 다르죠. 이렇게 이제 고무를 다양하게 사용을 해줘야 톰슨 작업을 할 때 좋은 품질의 작업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추가해드리면 여기 이제 이쪽에 그 모양이 보이는데 이 고무를 여기 너무 칼 옆에 붙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고무를 칼 옆에 여기에 이렇게 보면 이 칼이나 그 옷이 옆에 너무 이제 붙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고무가 눌리다 보면 당연히 팽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팽창을 하면서 칼을 옆을 밉니다. 그러다 보면 목형 수명도 짧아지고 작업물도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이 고무를 1mm 정도는 띄어서 부착을 하시는 게 좋죠. 물론 이제 사이 고무라고 하죠. 이런 고무를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일반적인 어떤 고무 착재를 할 때는 그 요소, 그러니까 고무가 눌려서 팽창할 때 칼을 밀어주거나 흔들 수가 있으니까 한 1mm 정도 간격을 두고 고무를 부착을 해준다라는 그런 정도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보셨던 다시 돌아볼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붕방지 고무인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왜 지붕방지를 어떻게 해주냐라고 하면 이 그림에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은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둘, 셋. 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지붕방지 고무인데 칼을 잘라줄 때 이 원단을 꽉 잡아줍니다. 근데 원단을 만약에 여기서 안 잡아주면 칼날이 여기에 닿으면서 종이가 찢겨져요. 양쪽으로. 왜냐하면 사방에서 종이를 당겨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찢겨지지 않도록 고무가 확실히 먼저 잡아준 다음에 칼이 끝까지 깊숙이 들어가야 면이 깨끗하게 잘라집니다. 면이 깨끗하게 잘라지면 지분이 덜 생기겠죠. 근데 만약에 찢어지는 방식으로 잘라지게 되면 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발이라든가 문제가 좀 많이 생기겠죠.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면판도 중요하죠. 이 면판 보통 이제 그 치스 그 면판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처음에 이제 장비 구매하실 때 그 나온 그 두꺼운 이제 열처리 면판이죠. 뭐 그런 면판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지만 어쩔 수 없이 작업 효율성을 위해서는 보조 면판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보조 면판으로는 보통 이제 0.5T나 1T 그 면판을 추천드리는데 사실 0.5T가 뭐 가격도 저렴하고 가볍긴 하지만 저희는 좀 1T를 추천을 드려요. 1T가 생산성도 좋고 나중에 수명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이유가 0.5T는 당연히 그 자국도 많이 생기고 더 많이 휘고 문제가 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1T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덜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 물론 0.5T도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재질의 그 철판을 사용하면 그런 문제가 덜 생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면판은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국 생기고 뭐 휘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 그 작업물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불량도 많이 생기고 생산성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판도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게 좋고요. 자, 다음은 이제 파티낙스인데 파티낙스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파이버글래스예요. 그러니까 유리섬유, 뭐 글래스 파이버라고도 하고 유리섬유로 만들어진 이 재질이라서 그래서 이제 좀 수명이 길죠. 일종의 그 기존 그 종이 면방과 면방 테이프의 그 장점을 결합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방 테이프 같은 경우는 이 작은 그 쪼가리 옷이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접착 면적이 그 좁다 보니까 잘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죠. 거기다가 수명도 좀 약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 많은 부분들을 보완을 한 겁니다. 더 좋은 건 게다가 이게 이제 그냥 애초에 간단하게 목형에 함께 결합돼서 와서 한번 그 쿵 찍으면 다 세팅이 되기 때문에 잘만 사용하고 반복해서 이렇게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티낙스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것도 수명이 좀 짧은 것도 있고 수명이 좀 긴 것도 있고 하지만 기왕에 파티낙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수명이 좀 긴 그 장통용을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요런 이제 짧은 옷이 요런 거를 이제 면방 테이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잘 떨어지고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파티낙스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고 요게 간격이 굉장히 좁은 이제 이중 옷이가 있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면방 테이프도 요런 데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파티낙스가 이 역할을 좀 잘 해주죠. 특히 그리고 제일 이슈가 되는 건 이 곡선 옷이 아마 일반 분들은 이제 그 맥도날드 그 감자칩 그 케이스 같은 거 뭐 유니클로도 뭐 그런 박스 썼던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이제 곡선 옷이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런 곡선 옷이는 특히 이 일반 면방 테이프는 할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 이제 파티낙스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옷이들 여러 가지 옷이들이 있는데 그런 옷이들 좀 사용할 수가 있고요. 파티낙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강질이고 유연성이 적기 때문에 목형하고 오차 없이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목형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목형은 처음에는 잘 맞아도 나중에 이제 나무가 수분을 먹었다 뱉었다 하면서도 뭐 틀어지거나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파티낙스 사용할 때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좋은 품질의 목형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장통의 경우에는 지금은 웬만하면 파티낙스 사용하는 게 이제 품질, 생산성, 비용적인 측면에서 다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장통 작업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얼만큼 파티낙스 시스템을 다 갖추냐가 중요하고 사실 이제 내부에서 예를 들면 박스 공장이다라고 하면 이제는 앞으로 점점 더 내부에서 파티낙스 장비를 갖추고 빠르게 이제 목형을 제작해서 받아서 진행을 하는 그런 역량을 갖추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비용과 생산성 그리고 품질을 계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내용은 이제 박스 공장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종이도 종류가 다양하고 그 다음에 사용되는 어떤 목형에 들어가는 이제 자재, 뭐 예를 들어서 칼이라던가 뭐 옷이라던가 뭐 합판이라던가 혹은 이제
그 톰슨 장비에 사용된 면판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그 자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수없이 많은 시뮬레이션을 하고 현장에서 뭐 다양한 사례를 경험해 봤을 때는 적정한 수준을 갖춰주는 게 좋습니다. 이 적정한 수준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통수, 그 장통 작업을 할 때 저가 목형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손실이 많이 발생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잦은 목형 교체를 해줘야 되고, 게다가 불량도 많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그 뭐 이슈들이 되겠죠.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사전에 어느 정도 그 측정 가능한, 그러니까 비용 측정 가능한 그 공식을 만들어서 이런 정도 수준에는 이런 정도 그 뭐 자재를 동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 있어야, 그래야지 이제 공장의 생산성과 뭐 품질, 그런 부분들을 높이면서 비용까지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여기도 앞에 이제 근로 예시가 나왔지만, 톰슨 장비가 중간에 한두 번만 멈춰도 원래 이제 그 시간당 뭐 7,000장 작업을 하는 뭐 장비였다고 쳤을 때 갑자기 생산성이 훅 떨어집니다. 그거 멈춰가지고 여러 가지 재작업하고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보판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느냐. 그리고 이제 장통을 할 때 얼마만큼 이제 같은 동일한 목형으로 동일한 세팅으로 재작업을 하기 때문에 뭐 재작업 그 시간과 뭐 이런 비용이 더 적게 드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소위 이제 마케팅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측정할 수 없는 건 개선할 수 없다. 그래서 측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공식화해서 잘 만드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린 그 내용은 사실 굉장히 러프한 내용이에요. 대략적으로 좀 여러 가지 문의가 좀 많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좀 급하게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그 박스 공장과 그 전문가분들, 관계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실질적인 좀 박스 제작,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디자이너라든가 뭐 초기 뭐 창업자라든가 브랜드 오너분들에게 도움이 될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